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하야오는 걸작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작품 중에 하나가 거든요. 저보고 하고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하려고 한다면 진짜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물어보시면 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못 정하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마음이 맨날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오늘은 좀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기존의 OTT 플랫폼들에 있는 영화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름 붙여가지고 튜브 올림픽 같은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들이 넷플릭스에 이제 대부분 다 또 올라와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순위들을 매겨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든가 취향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브리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엄청나게 또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작품들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좋아하는 선정이겠죠. 결국 누가 최후의 순위로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화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텐데 여기다 어떻게 검색을 해 주시면 되냐면 지브리라고 한번 검색을 먼저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브리 하면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 이게 그 핸드폰에서는 안 되고요. 보통 컴퓨터 화면이어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하게 나오게 되는데, 스튜디오 지브리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무슨 이제 문제가 있냐면 스튜디오 지브리 세계 같은 그런 화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스튜디오 지브리를 누르시면 작품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뜨게 되는데, 이 6개 포함해서 총 15개밖에 안 뜨게 돼요. 이게 전체 올라와 있는 목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색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아니라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를 눌러주셔야지 전체가 다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를 눌러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해가지고 총 6개가 4줄이니까요. 6, 4, 24, 24개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누를 때마다 좀 배열들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배열된 거 그대로 놓고 일단 한 라인에서 2작품씩의 어떤 좋은 작품들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맨 윗줄은 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입니다. 맨 왼쪽에 벼랑이의 포뇨,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궁의 성 라퓨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노노케 히메. 너무나 강자들이 이 라인에 다 몰려버렸는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벼랑이의 포뇨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인어공주의 안데르센 동화를 뒤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에선 노래도 너무 좋고요. 대단히 키즈 세대에 맞는 그런 콘텐츠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들이 꼭 아이들 기준이기보다는 그보다는 좀 더 성인들의 기준들이 좀 더 많은데 반해서 벼랑이의 포뇨는 소스케를 포함해서 포뇨 같은 캐릭터들이 10살이 안 된 그 아이들이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모험이나 상상력들이 확실하게 좀 재밌게 펼쳐질 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오의 다른 약간의 중성인 버전의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더 너무 귀염귀염하기 때문에 일단 벼랑이의 포뇨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2000년도에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에 갔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야오의 그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을 대표하는 그런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아시다시피 센이라고 하는 그 소녀, 원래 이제 치히로죠. 온천장의 그 정령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바바 밑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이름을 계약서에서 뺏기게 되죠. 그래서 치히로에서 센으로 바뀌게 되면서 돼지가 된 부모를 구하는 그런 모험의 활극인 동시에 소녀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빼고 하야오를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남자 주인공을 했던 인물이 일본에서 또 되게 유명한 인물이기도 해서 그런 목소리 연기나
하울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여성 관객들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아쉽긴 해요. 그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뒤에서 결말 지어질 때의 부분들이 뭐 어차피 소피하고 하울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건 정해진 값이긴 한데 그 과정들에서 과거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얼기설기 좀 묶어서 훅 넘어가 버리는 결말 같은 느낌들이 있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에 비해서는 좀 더 아쉽기 때문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브리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만든 안노 히데아키예요. 그 안노 히데아키의 작품 중에 TV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그 나디아라고 바다소녀 나디아라는 게 TV 시리즈로 제작이 돼서 한국에서도 그 방영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 신비한 소녀 나디아, 이 소녀 나디아 이야기, 흑인 소녀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소녀가 뭘 목에 들고 있냐면 푸른 보석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이게 결국 비행석이거든요. 라퓨타에서도 라퓨타 공주로 짐작이 되는 여주인공이 그런 비행석을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오프닝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들이 사실은 라퓨타 자체의 이야기는 걸리버 여행기에 잠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하늘을 떠다니는 어떤 성이 있었다라는 그 모티브에 기원을 했고, 뭐 걸리버 여행기에도 라퓨타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티베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인데 좋아하는 작품이긴 해요. 그리고 비행석 혹은 뭐 고대 도시나 이런 상상력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자주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과도 좀 맞닿아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하야오의 워낙 걸출한 작품들에 비해서 보면, 특히 여기 6개의 작품들에서 비해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라퓨타도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최근 작품이죠. 그리고 제가 강연 영상에도 아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훨씬 더 철학적이고 훨씬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처럼 어떤 돌들과 현자적인 균형 감각의 세계에 대한 어떤 윤리성도 얘기하고 있고, 작품의 시작은 무려 태평양 전쟁, 우리로서는 일제강점기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시기 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뭐 이 주인공의 그 집안이 아버지가 군수물자, 비행기와 관련된 그런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캐노피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 보시면 이렇게 유리로 조종석 안에 이렇게 유리로 처리된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입장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세대들, 하야오나 지브리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는 다카하다 이사오 같은 이 세대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다카하다 이사오도 태평양 전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반대불의 묘 같은 데서 고스란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전공투 세대이기도 하고 60년대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어린 시절을 다 경험했어서 그런 자전적인 반영들은 뭐 그걸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실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본은 싫어라고 하신다면 뭐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쟁을 옹호하는 영화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나름 여러 가지 노장이 된 하야오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좀 더 잘 정리가 돼 있던 세계관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거나 좀 더 뭔가 좀 교훈적인 게 더 강해졌다, 좀 더 가르치려고 든다, 뭐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5개 중에서 제가 고른 게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이었었으니까 남은 한 작품인 우리가 원령공주라고 소개됐던 적도 있는데 모노노케 히메, 이 작품은 산이라고 하는 이 원령공주 늑대들 무리와 같이 살고 있는 되게 그 하야오의 세계에 강력하게 깔려있는 어떤 정령적인 세계 혹은 자연 친화적인 세계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막부 시대로 보이는데 총의 어떤 초기 형태들을 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거나 왕에게 그 헌납하기 위해서 그 산신을 잡으려고 하는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폭력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서로 격돌했을 때 어떤 결과로 빚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스펙터클 대서사시에 해당되는 하야오의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노노케 히메도 역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강 결정됐습니다.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과
모노노케 히메 두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지브리 올림픽 두 번째 라인 두 작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고양이의 보온이에요.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나 다카하다 이사오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모리타 히로유키가 2002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그 귀를 기울이면이라고 하는 지브리의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그 여주인공이 쓰고 있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관이 서로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고양이의 보호는 뭐 고양이 나라에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비가 되어야 되는 어떤 주인공의 모험담,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또 다른 고양이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귀여운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림체도 그렇고 뭐 하야오 특유의 그림체나 다카하다 이사오의 그림체들은 확연하게 좀 구별이 되는데 나쁘진 않고 뭐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 분들이 요즘 점점 한국에서 늘어나고 계시니까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약간 아동스러운, 뭐 어린이스러운 모험과 활극 이상의 되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좀 이르지 못한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고양이의 보호는 일단 제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야오의 극장용 버전 중에 거의 초기 버전이기도 하고, 제가 나우시카 실제로 하야오가 그렸던 그 그림책을, 만화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야오가 직접 그렸던, 많은 그림들을 그렸던 작품이기도 해서 많은 공력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까 그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만든 안노 히데아키가 이 작품에 처음으로 참여하는데 나중에 거신병이 나오거든요. 그 거신병을 그렸던 게 바로 안노 히데아키였습니다. 딱 보면 히데아키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환경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부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래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이 국가에서 지구를 점점점 멸망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우시카는 공주는 밝히게 되죠. 부해의 비밀을. 결국 부해가 환경 자정 시스템이었고 부해 밑바닥에는 깨끗한 물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독이거나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들은 지구 스스로가 자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장면들도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하야오는 걸작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웃집 토토로거든요. 저보고 토토로하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하려고 한다면 진짜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물어보시면 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못 정하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마음이 맨날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이웃집 토토로가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제외하고 이웃집 토토로를 오늘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하야오의 어떤 전성기,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토토로가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무서운 애거든요. 되게 거대하고 꼬마 소녀인 메이가 이제 토토로를 처음 발견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되게 공포스러운 존재인데 아이들은 그 공포스러운 존재를 대단히 친근하게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고양이 버스, 토토로의 친구인 고양이 버스가 등장할 때도 보시면은 고양이 버스도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좀 무섭거든요. 마치 굳이 말하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되게 웃는 고양이들의 어떤 그런 형상들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무서움과 자연이라는 것과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들을 되게 잘 엮으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왜냐면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거든요. 이건 하야오의 자전적인 배경이기도 한데 엄마는 좀 아픈 존재로 묘사가 되는 것들을 이웃집 토토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되게 기억나는 건 음악들이에요. 토토로뿐만 아니라 나중에 토토로와 함께 그 식물들을 하룻밤새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마치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동작들은 정말로 이 모습, 어떤 캐릭터의 어떤 모습, 실제로 어떤 제스처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되게 풍성한 질감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영원히 살아남을 고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토토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배달부 키키가 그 안에 껴있는데 불행을 통해서 탈락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실사 영화로도 아마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 영화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이가 되면 마녀가 되기 위해서 이 다른 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라는 어떤 성장 모티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키키가
고양이와 함께 빗자루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마을에 적응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되게 극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하야오가 그릴 수 있는 어떤 소녀의 되게 좀 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모습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처음에 되게 샤이하고 나 하기 싫어 하는 그런 소녀였다가 그것을 각성하는 얘기라면, 키키는 애초부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더 순차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다. 하지만 토토로와 나우시카 사이에서 이 작품은 그 두 작품에 비해서 좀 더 아쉬운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반딧불이의 묘는 다카하다 이사오의 작품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작품은 꽤 오래됐습니다. 1988년도, 저희는 이제 88 올림픽쯤으로 기억되는 응답하라 시리즈의 얽힐 법한 그런 시절인데, 이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일본 문화가 개방되지 않았던 해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고요.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렇고 다카하다 이사오도 그렇고 전쟁을 옹호하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특히 여기서 보면 주인공과 어린 여동생, 남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다카하다 이사가 어느 인터뷰였나 자서전에서 실제로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아서, 이게 1943년도에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그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반딧불이의 묘에 이 남매 캐릭터에 되게 잘 부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얘기죠. 전쟁 속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는가. 되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도 뛰어난 작품이자 꽤나 리얼하게 그런 세부적인 현실들을 잘 묘사했기 때문에 나우시카의 어떤 전쟁의 환타지적 묘사보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반딧불이의 묘와 같은 대단히 실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묘사들이 애니메이션이 잘 다룰 수 있다면 되게 뛰어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딧불이의 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웃집 토토로와 반딧불이의 묘가 선택이 되고요. 옆에 있는 아야와 마녀는 3D 영화예요. 3D 애니메이션이에요. 지브리는 전통적으로 2D를 만들죠. 그래서 이 작품 3D는 전통적인 이 지브리 스튜디오에 소속된 하야오나 다카하다 이사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남인 미야자키 고로가 만든 작품입니다. 사실 3D 애니메이션을 지브리에서는 아무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는 게 시초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고 그냥 귀여운 작품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무래도 2D의 대단히 뛰어난 퀄리티에 비해서 보자면 아야와 마녀는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좀 더 단순하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토토로나 반딧불이의 묘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좀 더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이므로 두 번째 라인에서는 이웃집 토토로와 반딧불이의 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세 번째 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요한 작품들이 또 많이 언급돼서 상대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 좀 다른 다카하다 이사오나 미야자키 하야오 이외에 다른 감독들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마루밋 아리에티. 이 작품은 요네바야시 히로마사라고 하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고요. 2010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원작이 있어요. 사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많은 작품들은 원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 동화들을 하야오 자체도 다르게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원작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동화책적인 요소들을 많이 각색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인국 소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루밑에 살고 있는 아리에티가 또 다른 그 소년들, 소인국 소년을 만나기도 하고, 소인국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가 상황들이 펼쳐지는 꽤 귀여운 상상력과 동화적인 부분들이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야오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또 하야오가 많은 부분들을 또 관여는 하기 때문에 마루밋 아리에티도 되게 하야오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나 소년 소녀의 관계들은 충분히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세계관이 한정된 지역,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인들의 세계라든가 주변의 계울까지 이어지는 아주 넓은 범주의 세계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라든가
환상적인 장치들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추억의 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다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마루메 마리에트를 만들었던 요네바야시 히로마사가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요네바야시 히로마사는 딱 이 두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요네바야시 히로마사는 실제로 다른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그 감독된 사람들과 달리 뭐 연출팀이라기보다는 스태프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근데도 감독으로 연출해서 두 작품이나 무려 만들게 됐고요. 추억의 만이도 현실과 환상을 교차하면서 특히 이제 한 소녀가 도시에 있던 소녀가 시골로 오게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은밀한 과거의 사연들을 알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게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꽤 이것도 역시 동화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는 돼 있다. 그래서 요네바야시 히로마사는 뭐 어떻게 만들어도 기본 이상은 한다.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이 사람이 만든 그 옴니버스 중에 한 편, 작은 영웅 시리즈 중에 한 편을 또 요네바야시 히로마사를 검색해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3명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총 50분짜리로 3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엔 올라와 있지 않고 지브리 작품은 아닙니다만 요네바야시 히로마사라는 감독을 이 두 작품으로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저는 선택은 하진 않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바람이 분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하야오가 이제 더 이상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절필 선언 같은 것을 했었던 시기의 작품인데 대단히 그 집안에 하야오 집안 특유의 역사적 사실들, 자전적 경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비행기를 설계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역시 하야오 집안의 실제 기업이었던 비행기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도 보면 아내가 되는 이는 아파가지고 결국 나중에 누워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꽤나 현실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뭐 한국사에서 이 작품이 개봉했을 때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긴 했었는데 좀 더 전쟁을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예찬하는 영화는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두 남자 주인공과 연인의 어떤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로맨스물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로맨스를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과 또 아내가 되는 여주인공의 병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들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바람들이 일렁이게 되는가라는 것을 차분히 따라가는 그런 전기적 요소가 많은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야오의 세련된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단순화되어 있고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람이 분다도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쿵포코 너구리 대작전인데요. 저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하야오 작품인가 싶었는데 이게 다카하다 이사오가 만들었던 90년대 작품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 작품이 94년도, 토토로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구리라고 하는 그 자연적 존재가 도시들이 점점 좀 자연들, 산들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들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인간들을 쫓아내기로 결심을 하는데 결국 실패하죠. 가장 재밌었던 장면들은 이 너구리들이 이제 도술, 요술을 배워가지고 인간으로 변신하거나 다른 존재로 변신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둔갑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되게 귀엽게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결국 환경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도시에 의해서, 도시화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어가는 과정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도 훌륭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모습들 또 입장들이 좀 더 온건파가 있는가 하면 급진적인 또 그런 너구리파들도 있어요. 그들 사이에 내부적인 갈등 같은 것들도 대단히 잘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장 웃겼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도술을 해서 이제 변했는데 완벽하게 도술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꼬리가 남아있다든가 뭐라는 그런 장면들은 보고 있으면 실실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도시화되는 점점점 또 저희 주변에서도 자연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어딜 나가지 않으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데 모든 것들이 아파트 단지나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카하다 이사오 작품 중에 가장 또 좋아하는 작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쿵포코 너구리 대작전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다카하다 이사오의 작품이에요. 여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여주인공이 농촌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90년대 때 이 작품도 91년도 작품이거든요. 토토로와 거의 같은 시기 때 제작이 됐던 작품인데 농촌에 대한 어떤 환타지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연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이 지브리 스튜디오 두 거장인 다카하다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되게 강력하게 어필했던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도 도드라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로맨스이기도 해요. 도시 소녀와 시골 남자의 로맨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야오 애니메이션에서 뭐 아까 선택을 했었던 모노노케 힘에서도 물론 산과 그다음에 그 남자 주인공이 서로 어떤 연인의 관계들로 발전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간 환상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시공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설정들이라고 한다면 추억은 방울방울은 꽤나 현실적인 설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일상적인 풍경들이 다카하다 이사오는 대단히 그런 현실의 리얼한 요소들을 잘 묘사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추억은 방울방울도 역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카하다 이사오의 두 작품이 선택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 작품은 게드전기 어스시의 전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미야자키 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남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미야자키 고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 작품으로 방문했을 때 그때 인터뷰를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와 지브리를 대표하는 프로듀서죠.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왜 게드전기를 당신이 만들었는가라는 되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더니 원래 이 게드전기는 어슬러 르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SF 작가죠. 그리고 워낙 SF뿐만 아니라 뭐 환타지적인 소설도 워낙 많이 썼고 아마 이런 얘기도 있죠. 노벨 문학상을 이런 장르 문학에 준다고 한다면 르긴이 제일 먼저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SF 작가예요. 해인 시리즈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 어스시 시리즈 국내도 6권이 황금바지에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을 읽어보는 것도 각각의 다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이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그중에 1권인 어스시의 전설과 2권을 지금 믹싱해가지고 만든 게 이 게드전기라는 건데 게드는 그 원래 주인공 이름이 세메인데 세메의 본래의 이름이 바로 게드예요. 이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센과 치루의 행방부 중에서 센이 아니라 본래의 이름이 치루를 기억해야 하지만 본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건 어실러 르긴의 세계관이거든요. 언어죠.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활용한 작품이어서 사실은 이 세계관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계속 활용해 왔던 것이기도 해요.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다 이사오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린에게 삐삐 롱스타킹의 판권을 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근데 실패했습니다. 린드그린 쪽에서 안 줬어요. 어실러 르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하야오가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판권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내 작품을 가지고? 근데 결국엔 허용한 거죠. 왜? 르긴의 작품이 나올 때는 이미 너무나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선택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하야오는 다른 작품에서 이미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인 미야자키 고로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야오는 왜 내 아들이 과연 걔가 할 수 있어? 걔는 그 전에 했던 건 지브리 스튜디오 박물관 관장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경험이 없어서 되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흥행에서 크게 실패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비평적으로는 또 많은 공격을 또 당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6개의 라인 중에서는 다카하다 이사오의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그리고 추억은 방울방울 두 작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4번째 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면 터치를 하도 안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넷플릭스 화면이 본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순서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를 눌러주시면 그때그때마다 화면이 바뀌어요. 배열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미 18작품을 이제 저희 골랐기 때문에 나머지 6작품은 뭐가 남았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 중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귀를 기울이면 작품이 지금 이제 3번째 줄로 올라왔는데 귀를 기울이면을 선택을 안 했었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과 추억의 마니만 위치만 바뀌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 그리고 아야와 마녀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붉은 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진 줄의 내용들만 같이 포함해서
나머지 작품들과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면은 콘도 요시후미라고 하는 감독이 1995년도에 만든 작품이고요. 저는 다카하다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로 양대 산맥이 있는 이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가장 재능 넘치는 사람이 이 콘도 요시후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봤을 때 약간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청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로맨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주인공이 처음에 막 노래를 외국 팝송을 일본어로 개사해서 부르는 장면들도 물론 어렸을 때 한두 번씩 다 하는 장난이긴 한데, 그런 장면들도 그냥 약간 해프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은 꽤나 깊은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지브리의 유일한 청춘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뭐 다른 작품도 청춘적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청춘 로맨스의 요소가 가장 잔뜩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잘 완성된 게 바로 귀를 기울이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기울이면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대각선 위쪽에 있는 붉은 돼지는 돼지가 되어버린 한 인간에 대한 얘기고,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전쟁을 경험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임무 수행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종의 약간 아나키스트 같은 형태의 인물이에요.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야오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야오도 전공투 세대 1960년대부터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던 전공투 세대에 영향을 받았었고, 그 전공투 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 무국가주의인 바로 아나키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 돼지를 보고 있으면 지중해 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조종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야오가 관심 갖고 있는 세계관의 한 일면을 엿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캐릭터는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이제 하나 이해가 안 되죠. 이 돼지를 정비병으로 오는 소녀가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설정은 요즘 같으면 약간 지탄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오의 아나키즘적인 낭만성이 가장 농후하게 녹아있는 작품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돼지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요 있는 게 코쿠리코 언덕에서 바다가 들린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 이웃집 야마다군, 이렇게 네 작품이 있는데요. 먼저 코쿠리코 언덕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도 미야자키 고로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고로는 현재 3개의 작품이 있는 거죠. 게드전기가 있고, 지금 코쿠리코 언덕에서가 있고, 아야와 마녀가 있고, 이 작품의 코쿠리코 언덕에서 시대적 배경은 1964년 동경올림픽. 이건 한국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왜냐면 문화도 개방하고 막 이래야 됐던 것처럼 일본도 동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회가 확 바뀌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공투 세대, 학생운동 세대와 같이 맞물리는 또 양상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코쿠리코 언덕에서도 보면 자기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어떤 운동을 일으켜요. 그건 전공투 세대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63년도가 배경이에요. 동경올림픽 1년 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양상, 올림픽을 준비하는 양상도 있고, 그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남녀 주인공이 여기서 무슨 사연을 얽히냐면, 혹시 우리가 진짜 남매가 아닐까? 라는 어떤 사연들이 은밀히 깔리게 돼요. 근데 물론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집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한국전쟁 때 여기 이제 주인공들의 아버지 세대들 때 일본에서 물자를 한국에 보내주면서 배가 난파되거나 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가 남겨지게 되고, 그것을 입양하는 과정들에 대한 뒷사연들이 또 한편에서 펼쳐집니다. 결국 이들이 남매였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근친상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겨울연가 이런 거 별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세계관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다. 근데 그런 얘기들보다 저한테 눈길을 끌었던 건 이 당시 60년대에 고등학생들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재현한 것들은 꽤 섬세했고, 그래서 앞에 만든 게드전기보다 일치월장했기 때문에 고로가 이 영화로 가능성이 있어, 괜찮을 수 있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만, 흥행은 오히려 게드전기보다 못했던 일본 내에서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뒷부분이 좀 다 그냥 아사무사하게 끝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좀 잘 전개가 되다가 좀 더 이야기가 더 필요한데 좀 흐릿하게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쿠리코 언덕에서는 청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귀를 기울임에 비해서 너무나 또 약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에게 밀린다라고 하면서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들린다도 청춘 이야기예요. 마지막 줄에는 결국 청춘 얘기들이 다 몰려있는 셈인데요. 이 작품은 원래 TV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모치즈키 토모미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만들었고요. 이 감독은 지금도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브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어떤 청춘 로맨스, 두 남녀 주인공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에서 온 소녀와 지역에 있는 소년의 그런 얘기들을 이어서 붙여주고 있는데 길이가 아주 길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체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귀를 기울이면 이후에 다른 이런 로맨스물들은 다 귀를 기울이면 능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도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카쿠야 공주 이야기, 역시 거의 다카다 이사오의 말년 작품 중에 하나고요. 신화, 실제로 일본에 있는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였었고 그림체도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이웃집 야마다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국도 있었던 네컷 만화, 신문에 실린 네컷 만화 형식을 그대로 갖다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구야 공주 이야기는 실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흥행은 진짜 안 됐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되게 야심찬 시도를 많이 했고 다카하다 이사오가 한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다카하다 이사오가 만든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의뢰를 받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받게 됐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좀 통제를 받거나 좀 없어야지 어떤 그것을 돌파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력적인 이야기긴 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긴 한데 저는 카구야 공주 이야기보다 차라리 이런 스타일과 상상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웃집 야마다군의 네컷 만화의 되게 짧은 일상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짤로 봐도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웃집 야마다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집 야마다군과 귀를 기울이면이 마지막 줄에서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강이 정해졌고요. 그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선들을 소유해서 서로 경합되는 것들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본다고 한다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반딧불이의 묘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특징인 되게 환상적이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얘기. 반딧불이의 묘는 비극이고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결국에는 긍정을 발견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반딧불이의 묘의 어두움이 뭐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요즘 시대와 그렇게 맞는 그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작품 중에서는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선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작품 중에서는 이웃집 토토로, 그리고 모노노케 히메,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데요. 아까 모노노케 히메가 대서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웃집 토토로가 동화의 절정판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그 사이 어딘가쯤에 끼어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토토로가 땡기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토토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라인에 있는 것 중에서 폼포코하고 추억은 방울방울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폼포코 팬입니다. 이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이 이야기는 지금 봐도 동물과 인간의 관계들, 특히 이 변신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되게 강력한 상상력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너구리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너구리에 대한 얘기들이 결국엔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너구리가 인간이 돼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결말은 대단히 씁쓸하죠. 비극적이지만 그것이 또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상력에 격려와 박수를, 지지를 보내면서 폼포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귀를 기울이면과 이웃집 야마다군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지브리는 청춘 영화가 앞으로 만들어져야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강이 결정됐습니다. 4강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여기서 2강을 뽑는다. 일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이웃집 토토로 두 개를 먼저 붙일게요. 저는 역시 센과 치히로인 것 같습니다. 토토로가 오늘 계속 땡겼는데 결국에는 토토로를 대신해서 센과 치히로를 최종적으로 준결승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귀를 기울이면 너무나 결이 다른 작품이에요. 그래도 두 작품만 그냥 딱 아무것도 상관없이 놓고 보면 저한테 어떤 작품을 갖고 뭔가 강연을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폼포코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너무 좋아하지만 네,
계속 강력한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최종 결승이 펼쳐지게 됩니다.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과 미야자키 하야오의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다카하다 이사오의 이 두 작품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못 고르겠는데요. 이거를 고르는 건 사실 이제 하나 미리 고백하자면 이 영상은 사실 지난달에 이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대로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면서 다시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뭘 선택했는지 지금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없는데 두 작품만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음에서 그냥 편히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면 저는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작품을 놓고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사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은 아쉽게도 개인들은 되게 덜 나오거든요. 이건 이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가 중심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축제 때 막 이 너구리들이 온갖 도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도시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장면이고, 그에 비하면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에서 그 매력적인 장면은 그 온천장에, 유가바가 있는 온천장에 그 정령들이 다 와가지고 목욕할 때 뭐 치루가 막 치우고 닦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비슷한 어떤 수준의 그 크기와 규모와 볼륨을 보여주는데, 치루의 매력은 역시 그 개인들도 되게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것. 그에 비해서 폼포코는 전체적으로 집단에만 더 많이 중심이 돼 있다는 점에서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제로 이제 신해창 때 강연할 때도 대략 20개의 꼭지의 어떤 영화들을 선택할 때도 애니메이션 딱 하나였었는데 그때도 선택했던 게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이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다가도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 어떤 장면들은 다 생각이 날 정도로, 특히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바바가 최종 관문을 이제 제시하잖아요. 이 중에 누가 네 엄마 아빠인지 돼지 중에서 맞춰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을 때, 그때 치루가 센이 이제 다가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오바짱이라고 얘기해요. 여태까지는 다 이 마녀가 너무 무서웠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이 소녀는 드디어 되게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해요.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느냐가 정말로 마법 같은 거다. 그래서 답도 밝히죠. 이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축제를 벌이는 그 장면은 되게 단순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되게 약간 어이없는 결말일 수도 있는데 보고 있으면 공감이 돼요. 왜? 치루가 변했기 때문에. 우린 이 소녀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 작품을 충분히 만끽하게 해주기 때문에 폼포코가 역시 비극적 결말이라고 한다면 센과 치루의 행방불명은 우리가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음을 긍정해 준다는 점에서 아마 여러분께도 더 많은 좋은 기운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처음 지브리 올림픽, 튜브 올림픽을 시도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거 어떻게 해볼지, 어떤 거 좀 해주세요, 어떤 감독 중에 뭐 제일 좋은 거 꼽아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뭐 넷플릭스나 다른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의견과 댓글을 주시면 잘 반영을 해서 다음에도 올림픽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